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아프게 요즘에 좀 많이 때려주셔가지고요. 네. 또 제가 지금 판세 분석 예. 되게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약간 승기가 꺾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꺾였다. 아니요, 민주당의 승기가 민주당이요? 꺾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엄살을 피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재명이 그렇게 연기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이재명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어디 부활절 교회 예배 거기 행사 가서도 옆에 이제 원희룡 후보와 같이 이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원희룡 후보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재명 특유의 그 표정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 저기에 자체 판세 분석을 했을 텐데 저런 것들도 심상치 않겠구나. 이게 이 국민의힘 측에서 악재가 됐던 것들 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꽤 해소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열흘 전에 해소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슬슬 이제 반영되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는 이 각 경합 지역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사정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주 열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합 열세 정도,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리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실제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지금 겨루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네. 제가 사실 그 지난주 3월 마지막 주에 그 한강 벨트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그 민주당 후보의 앞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게 나경원 후보였는데 그 나경원 후보가 그 류삼영 그 지역구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한 3%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더라고요. 저거 심장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 이재명이 지금까지 한 5번인가 6번인가 가서 지원 유세를 계속 해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동작을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 취수진발 그 저주가 자꾸 퍼져 나오니까 이수진. 네네네. 이수진 의원의 공천 탈락 후 이재명은 무기징역이다라는 저주성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당협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다,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민주당이 사실 걱정이 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격으로 지금 그 지역을 가서 많이 훑었는데 그래서 3%포인트까지 줄이더라고요. 저는 잠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복된 상태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진짜 밤낮 주야로 진짜 코 박고 열심히 댕겨요. 근데 그 전에 3%포인트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1%포인트 차도 안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여러분들 이 동작을해서 유삼영이라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이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서 이게 오차 범위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국민의힘이 악재를 그나마 좀 해소를 하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한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이 완전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부동산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폭등 급등 문재인의 부동산 실정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재인이가 부동산만 실정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계시겠지만 그 문재인의 부동산 실정 부동산 정책만 24번인가 25번인가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어디 이사 갈 집도 못 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다 건물들 사고 아파트 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내역들이 속속 나오면서 그 뭐 대표적인 사람이 양문석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뭐 자기 자식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자기 자식한테 무슨 성수동 여러분들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뭐랄까 이렇게 핫한 곳이 성수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성수동에 있는 그걸 갖다가 또 증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 상식 수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거기에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양문석 하나만 드러났으면 그러니까 큰 타격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여기도 그러지 저기도 그러지 저기도 그러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유권자 표심에도 처음에는 미미했다가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러면 아픕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열받습니다. 분노합니다. 분노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분노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서히 좀 짜증이 난다는 그런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동안의 열세였던 걸 조금 만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1억 대출 양문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 하나만 터졌으면 이 사람만의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관악갑 서울 관악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박민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자기 아빠 자기 뭐 이게 일가 해가지고 뭐 매체 오피스텔 매체 80 매체 이거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시세를 봤더니 뭐 오피스텔 한 채당 월세가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 80 매체면은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월세가 이런 어떤 고소득을 임대업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 이런 사실이 또 기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게 이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또는 개딸들이 이낙연을 소위 말하는 악마와 이낙연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콘텐츠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튜브로도 쇼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게 뭐였냐면 이낙연이 동생 3명이 이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갖고 있다. 그걸 갖다가 욕을 한 겁니다. 네. 완전히 저거 임대업자다. 근데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서 공천한 사람도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그 누구를 지금 서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봤을 때 저 저쪽문에 서 있으신 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편법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많은 특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영원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로 아들에게 꼼수로 이제 뭐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뭐 이용우 의원도 인천 서구을 탈세 의혹 있죠. 이병진 평택을 갭 투기 의혹도 있죠. 이상식 용인갑입니다. 배우자가 사기 그리고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뭐 이제 조국당과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평택병에 나오는 김현정 후보든 라임 사건 여러분 아시죠? 라임 사건의 김봉현이 가지고 있는 폰타나라는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기 사건에 함께 같이 했다. 정권에서 움직인다. 뭐 도덕성이 그래도 조금 갖춰져야 되는 그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여론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열세 지역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전 지역으로 좀 바뀌고 있고 양문석 공영훈 논란으로 대표적으로 그 지역구 이게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뭐 10% 포인트를 넘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앞서는 그런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라 이게 국민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급반전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국민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재산 보유 내역, 취득 그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것과 만나면서 지금 접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러 곳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의석이 생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 논란이 된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천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천을 취소할 생각조차 없다가 여론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냥 제발 그대로만 놔둬라 이건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지 성향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당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공천 취소란 말은 그 지역구를 비워놓고 네. 의석수를 그냥, 이제 국민의힘에게 뺏긴다. 잃는다. 뺏길 포기한다. 바야 그냥 고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양문석 그 대학생 딸 11억 이제 편법 대출, 사기 대출 이 건으로 의석수가 한 10석은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등포 갑 지역구. 지금 민주당이 44.7%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주 후보죠. 김영주 후보가 지금 보니까 한 40%, 40.6%로 격차를 4%대로 줄였습니다. 원래 이게 그 전 뭐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최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거의 뭐 한 48%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맞아요. 김영주가 여기 현역 의원인데도 32%, 33%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 외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동대문 의뢰에 보면 민주당 장경태, 빈곤 포르노 장경태와 붙고 있는 김경진 후보. 김경진 후보도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3.5%. 원래 기존에 했을 때 약간 9%, 10% 가까이 차이 났었는데 지금 장경태 47.5%, 김경진 후보가 44.0%까지 오차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2020년 총선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서울 49개 의석 중에서 몇 개를 갖고 갔습니까? 7개밖에 안 됩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진 지역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표 차이가 거의 막 한 17%, 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세인 곳들도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 있지 않습니까? 우파 좌파 여기가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뻔한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댓글 답니다. 뻔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누가 모르느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역대로 뭐 수능 수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로 예습 복습 잘했어요. 한 사람들이 수능 만점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비유가 너무 좋은 게 정말 생각도 못했던 비유인데 진짜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투표율, 사전 투표율 그 말은 적극 지지층이 먼저 사전투표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누가 많이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여기 승패가 나뉘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한 6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 그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44%, 47% 어찌 보면 1000표 이상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권영세 용산 지역구도 900표도 안 되는 차이로 승이 나눴었거든요. 890표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1000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많은 지역구들 그런 지역구들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나와서 진짜 투표소에서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표 동력 캠페인으로 끌어내겠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론에서 뭐 패다 이러면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격전지다. 접전이다. 열세에서 반등했다. 이러면 그 지지층 뛰쳐나갑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국민의힘
앵그리 보수들도 이 투표 동료 들어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것들도 후보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사람이 국회 들어가면 그 권력 갖고 또 얼마나 헤쳐먹겠냐. 지금 이제 투표 그런 걸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 말씀하신 와중에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6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2022년도 여러분들 지금 여전히 문재인 웃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국도 뭐 자기 뭐 깜빵 가고 어쩌고 벨해도 조국 혁신당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쩌라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저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아마 다시 상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대략 1639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투표를 한다고 할 경우에 결국에는 58.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65%다 가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1639만 명이 전부 나와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체 이 투표자 중에 58.6% 거의 60% 차지한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호남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호남은 사실상 국민의힘한테 별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호남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지역에서 거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60몇 %의 득표율을 한다. 아주 환상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1639만 명이 다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80%만 나와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큰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분노가 큰 것인가 과연 2년 전에 이 윤석열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이번에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급선회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조언 내지는 이런 관점평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원했어요.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총선판 분석. 제가 볼 때는 조금 희망을 보고 있다. 오늘의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을 보고 있다. 지금 2조 심판으로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발 부동산 악재들이 터지면서 막말 악재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래퍼도 아니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부동산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바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게 이제 이 분노한 민심이 표면화되고 표출되고 분출되고 그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결국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선택받은 거, 윤석열이 선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밖에서 보고 있자니 훈수를 한번 두자면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분노하셨던 문재인의 부동산 실정 그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으로 지금 막대한 이득을 본 자들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래퍼 수준인데요? 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상기하시면 대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 국민의힘에서도 지켜봐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터지는 이 부동산 악재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호재다. 국민정서법에 거슬리는 부동산 입시 비리 그 다음에 군비리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동산 비리를 거슬렀다.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진 이유는 부동산이다. 국민의힘이 가져야 할 이 양문석발 부동산 리스크 이것을 전체로 키워서 심판으로 가면 총선 필승이 될 듯합니다. 필승 전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관전평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